자, 그러면 이번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도 디테일하게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듯이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스토리 듣듯이 아주 재밌고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중국과 북한은 늘 어떤 관계였습니까? 동지이자 형제, 피로 맺어진 우정, 뭐 이런 관계였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요 관계가 변화기가 옵니다. 변화기가 언제 왔냐? 그게 1992년에 살짝 변해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살짝 틀어집니다. 왜냐? 그때 중국이랑 한국이 한중 수교를 이룹니다. 1992년. 한중 수교는 지금 보면 이 문서들이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와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사실상 중국이 북한을 한번 뒤통수를 친 그런 사건이었어요. 당시 김일성은 소련이 붕괴한 뒤에 중국이 한국과 수교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2번이나 중국으로 와가지고 덩샤오핑에 물어봅니다. 덩샤오핑한테 야 우리 친한데 야 니들 한국이랑 막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지? 야 우리 둘이가 짱이잖아. 야 우리 사이에 한국이 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덩샤오핑한테 막 친한 척을 합니다. 둘이 막 이러고 막 끌어안고 막 얼굴 비비면서 찍은 사진도 있어. 존나 역겨워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은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가 무슨 한국이랑 수교를 하니? 야 너는放心봐. 마음 놔. 야 걱정하지 마. 야 니랑 내랑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내가 무슨 한국이랑 수교를 해. 야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제 김일성은 굉장히 마음이 놓인 채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1992년이 되자 덩샤오핑은 이제 한국이랑 수교를 하면서 그냥 북한에게 통보를 합니다. 아예 안 알려주는 거는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통보를 해버려요. 야, 우리는 한국과 수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걸 알려드린다. 이 말을 듣고 그 당시 김일성이 굉장히 빡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일성이 또 베이징 가서 덩샤오핑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들이 만약에 한국과 수교를 한다면 야 그럼 우리도 대만이랑 수교할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중국이랑 북한이 이렇게 짝짝꿍인데 니들 갑자기 한국이랑 수교를 한다고? 야 우리랑만 친하고 한국이랑 수교 안 한다며. 왜냐하면 북한이랑 한국은 적관계니까. 전쟁 중인 나라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딴 식으로 나올 거야? 야 그럼 나 대만이랑 수교한다. 근데 그때 덩샤오핑은 굉장히 약간 좀 강경파예요.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야. 뭐? 그럴 거면 지금 중국은 당장 북한이랑 외교 자체를 끊어버리겠다. 그때 북한은 중국한테 지원받는 것들이 꽤 많았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북한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되게 난처했어요. 힘도 별로 없고 그때부터 뭐 핵무기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빨리 어떻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북한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어. 소련은 붕괴해가지고 더 이상 기댈 수가 없고 소련이랑 그래도 이렇게 또 혈맹이었는데 소련이 붕괴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그냥 중국한테도 갑자기 뭐 버림받고 중국은 한국이랑 수교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뭐 지금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됐는데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북한 이건 못 버티겠다. 그냥 마치 그냥 이 북한이란 나라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 김씨 일가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일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거 믿을 사람이 없다. 그 어디도 밀어서는 안 된다. 국방력이 제일 중요하다. 믿을 거는 우리 자신뿐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북한은 조용히 핵무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면서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국제사회에 발각이 된 거죠. 자, 이게 국제사회에 발각이 되고 나서 2003년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에서 탈퇴했죠. 이때 미국도 급해졌고 한국도 급해지고 중국도 급해졌어. 그때 진짜 차라리 그때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아예 핵무기 개발 못하게끔 만들어버렸든가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북핵 6자 회담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주도로. 근데 북핵 6자 회담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2009년에 북한이 탈퇴하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로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북한의 통치자들 김씨 일가는 굉장히 교활했어요. 어떻게 교활했느냐? 북핵 회담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 문제 없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안전 보장을 해줘야 한다. 우리 북한이라는 국가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요구가 지나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 협상을 했죠. 비핵화 오케이 좋다니까. 근데 우리는 니들이 보호해줘야 되고 우리는 뭐 이런 걸 원해. 계속 협상을 했어. 그러니까 뭐 비핵화에 뭐 동의한다고 하니까 그걸 뭐 이란 때리듯이 씨발 막 존나 쳐버릴 수도 없고 그냥 계속 협상을 했는데 그때 협상을 하면서 실제로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2006년에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했죠. 근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것을 원했어요. 왜냐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봤자 중국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거든. 왜냐하면 북한이 뭐 부유해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뒤질랑 말랑 숨만 붙어 있어야 중국이 쉽게 주무를 수 있거든. 근데 북한이 갑자기 핵을 가진다? 야 중국 입장에서 난감한 거야. 그래서 그때 2006년 당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무슨 표현을 사용을 했냐면 북한이 제멋대로 핵실험을 감행했다. 근데 이 감행하다라는 단어 이거는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정말 자주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때 북한한테까지 감행을 했다. 야 그때가 진짜 약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거의 바닥까지 갔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진타오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을 단 한 번 정도밖에 방문을 안 합니다. 2005년 딱 한 번. 그 이후로는 방문이 없었어요. 후진타오 시절. 그 후로도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이어갔습니다. 2016년에 또 핵실험을 했고 그때 당시 중국과 미국은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찬성표를 던졌죠. 그때는 한 마음으로 북한을 제재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때 왜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그렇게 뿌리 안 뽑았는지 몰라. 맨날 뭐 얘기만 하고. 아무튼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러 차례가 있었다고 해요. 2006년도 있었고 2007년, 2016년 그리고 2017년까지 제재는 갈수록 계속 강해졌고 제재가 엄청 많았대. 근데 이 북한이란 나라가 원래 가진 것도 없는데 제재해봤자 우리는 원래 가난했어. 네가 우리 제재하는 이유가 우리 더 가난해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더 가난해질 데가 없어. 이미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별로 안 먹히는 거야 이게. 이게 뭔가 가져본 사람들이 잃는 게 들어온 거지 없었던 사람들이 너 이거 없앨 거야. 너 원래 없어 새끼야. 제재가 제대로 안 먹혔던 거지. 그리고 2017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했냐면 북한이 원유를 제대로 수입하기조차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해외에서 운영하던 북한의 그 북한 레스토랑 있잖아요. 북한 식당. 북한 식당을 북한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문을 닫게 돼. 그거 다 제재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 북한 식당이라고 하면 북한의 좀 약간 고위 간부의 자제들이 해외로 나와가지고 그런 식당 한 개 운영하면서 외화벌이 해가지고 국내로 보내고 지 그 현지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런 놀이터 같은 곳이었어. 하지만 그런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던 거는 그건 유엔 제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정책에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유엔의 대북 제재도 비교적 진지하게 집행을 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이 김씨 일가는 다르게 생각했죠. 그들은 계속 끝까지 중국은 절대 믿을 수 없다. 러시아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오직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가져야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걸 믿으면서 핵무기를 계속 추진했었죠. 그러면서 아주 지금 뒤돌아보면 북한이 꽤 핵무기 개발에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란만 봐도 그렇게 막 우리 핵무기 개발할 거야 뭐 우리 핵탄두 얼마 있어 이러다가 다 뒤졌잖아요. 하메네이 폭격 당하고 막 베네수엘라 거기는 핀셋 제거 당하고 막 지금 뭐 이란은 뭐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 한 고위 간부들 한 50명 몇십 명 그냥 한꺼번에 제거되고 막 그랬잖아. 근데 거기에 비교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이건 너무 나았던 게 아닌가. 아무튼 뭐 그렇게 돼가지고 북한은 계속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미국과도 협상하고 대립을 하면서 뭐 2018년엔 싱가포르에서 회담도 하고 양측은 뭐 40분 동안 대화를 했고 트럼프는 또 굉장히 기뻐했고 트럼프한테 커리어 한 개 생긴 거잖아요. 그죠? 2019년 베트남에서도 만나고 그리고 2019년에 미국이 한국과 함께 북한과 다시 협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북한은 아주 교활하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인정해야 한다. 북한이라는 국가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안전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끈 거지. 시간을 끌면서 언제까지 끌었다? 북한이 핵탄두 50개 보유하는 데까지. 그리고 지금 속도는 연마다 매년 핵탄두가 10개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속도는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에이씨, 야 한국도 핵 개발해야 돼. 있어야 돼. 야 믿을 거 없다니까. 믿을 거 딴 나라 믿을 거 없어. 야 국력을 믿어야지 국력을. 그리고 북한은 지금 핵무기뿐만 아니라 전략 미사일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 아시죠? 현재 북한의 전략 미사일
8,000km까지 날아가요. 물론 뭐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8,000km면 꽤 멀리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북한은 뭐 이지스함, 뭐 방패함 이런 것도 건조하고 있잖아요. 함정 건조해가지고 나중에 뭐 핵무기를 탑재하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건 뭐 시간 문제겠죠. 물론 뭐 아직 뭐 정확도나 뭐 이런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뭐 확인된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국도 과거부터 계속 줄곧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주장해 왔어요. 한반도 비핵화에는 미국이랑 똑같이 동의한다. 국제사회와 함께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요번에 시진핑의 방북의 북중 관계 배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진핑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북한 신문에 서명 기고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글에는 약 4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첫 번째, 중국과 북한은 한 줄기 물을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이고 피로 맺어진 우정을 가진 동지이자 형제이며 친척처럼 자주 왕래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중국과 북한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앞으로 양당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 같은 사회주의 국가 우리 같이 독재 잘 헤쳐먹어보자. 아, 진짜 버러지 같은 새끼들. 자, 그 다음에 셋째, 경제 분야의 상호 지원과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패권주의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미국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여기에 뭐가 한 개 빠졌어. 여기에 뭔가가 한 개 빠졌어. 그게 뭐냐?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목표가 빠졌습니다. 언급되지 않았어요. 2019년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시진핑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반복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시진핑의 기고문에는 그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6월 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지엔이 기자 질문에 답할 때도 어떻게 답했냐면 외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했습니까? 이번 시진핑의 방북 때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합니까? 그때 린지엔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 린지엔이 누구냐? 그 얼마 전에 한국한테 한국의 의원들이 대만 의원들이랑 교류했다고 겁나 지랄하는 그 새끼예요. 그 외교부 대변인 발언인 린지엔이라는 새끼, 족같이 생긴 새끼 한 명 있어요.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새끼, 병신 같은 새끼 한 명 있거든요. 요번에도 한국이 대만이랑 그 교류 좀 했다고 엄중히 경고한다 막 이지랄 하면서 니들이 감히 우리 허락 없이 대만이랑 교류를 해? 진짜 거의 무슨 한국을 지 하수인 다루듯이 그런 말투로 발표를 한 그 씹새끼 한 명 있어요. 자, 이 린지엔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적이고 안정적입니다. 당신이 묻는 문제는 앞으로 발표될 공동 문서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을 했고 이렇게 된 거야. 비핵화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그 뜻은 즉 뭐다? 북중 혈맹 복원 쇼였잖아, 어떻게 보면 요번에.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거랑 비슷해요. 왜 이걸 인정하느냐? 봐봐. 이것도 당연히 이것도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이고 뒷골목 소식인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뭐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년에 시진핑이 대만을 칠 계획은 거의 확정이다.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걔네들 치기 위해서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저번에 푸틴이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한테 자동차 선물로 주고 같이 브이로그 찍고 얻은 게 뭡니까? 그때 몇백만 발의 포탄과 군인 10,000명을 김정은이 파견을 해줬어요. 거기는 뭐 군인이 깔려 있으니까 북한에는 그냥 갖다 쓰면 돼. 뭐 그게 총알 바지로 쓰든 뭘로 쓰든 간에 전쟁하면 뭐 사람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내년에 2027년에 치게 된다면. 자, 시진핑이 이번에 북한에 간 이유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일단 한 개씩 봅시다. 자, 일단 시진핑이 지금 북한에 간 이유 중에 한 개가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 자, 일단 명분은 이거예요. 중국과 북한의 조약 65년 조중조약이라고 해요. 올해는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조중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 65주년이라고 합니다. 이 조약은 중국이 현재 유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군사 동맹 성격의 조약으로 평가됩니다. 조약 2조에는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빠지면 다른 쪽은 즉시 군사와 기타 원조를 제강해야 된다 한다는 그런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남한이랑 북한이랑 싸우잖아요. 중국은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남한을 치게 돼 있어. 뭐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65주년째 중국과 북한은 이 조약을 맺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65주년이나 됐으니까 이걸 한 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은 그냥 친한 나라, 우리 친하지, 우리 우호 관계, 이게 아니라 문서상으로도 군사적으로 묶여 있는 관계예요. 그냥 그건 친한 거를 뛰어넘었어. 러시아랑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북한과 중국 관계는 살아있다. 이거를 또 이제 한번 이런 상징적인 연출을 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가는 거. 이게 일단 명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는 중요한 게 뭐냐. 북한과 러시아가 너무 가까워진 거.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거든. 자, 2024년에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에도 사실상 자동 군사 원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은 러시아에다가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병력을 보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약 북한군 15,000명을 파견을 했고 그중에 사상자는 4,700명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에 붙으면 중국은 북한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몸값을 또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김정은도 지금 북한의 싱크탱크들도 머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에다가 파병을 한 게 솔직히 뭐 북한 입장에서 그 15,000명 군사 뒤지든 만든 뭔 상관이야. 걔네들은 그건 뭐 중요하게 안 여기잖아. 하지만 그걸 보내면서 북한이란 나라가 이 위상이 확 올라오면서 몸값이 높아졌다 이거야. 협상력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몸값을 올릴 수 있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약간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이번에 직접 가서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전략 공간 안에 있다라는 이런 약간 메시지도 직접 가서 주는 거지. 야, 니들 아직 우리 그늘에서 벗어나려 하면 안 돼. 야, 니들이 그동안 우리 없이 어떻게 살아. 야, 우리 패스해가지고 깝치려고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이 단어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진행된 이 회담 분위기는 쉽게 말하면 중국 측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핵 문제는 일단 조용히 넘어가자. 우리 이번엔 얘기하지 말자. 대신 너희는 중국 편 들어야 돼. 지금 중국이 지금 주위에 뭐 일본, 뭐 유럽, 뭐 인도, 뭐 미국 지금 다 싸우고 있는데 니들은 우리 편 들어야 돼. 내년에 우리 대만 칠 수도 있다. 그때 니들이 우리 대신 여기 한반도 쪽, 아시아 쪽 니들이 견제를 좀 해줘야 돼. 러시아한테 15,000명에다가 뭐 미사일, 뭐 포탄 100만 발 보냈다며. 야, 우리도 필요하다. 대신 우리가 핵 문제는 우리 입 닫아 줄게. 그럼 니들이 약간 핵무기 보유한 국가로 약간 인정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 입장도 약간 이런 거야. 좋아.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우리는 무조건 지지해주지. 그럼 약간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중국 측의 공식 발표에도 김정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그 뜻은 즉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 그리고 미국과 맞선다. 뭐 약간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입장을 지지한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카드를 꺼냈냐? 시진핑이 경제 카드를 꺼냅니다.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경제 협력도 제안을 합니다. 중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경제,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방, 민항 항공편, 국제 여객 열차 재개 등을 활용해 인적 교류를 늘리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 북한은 지금 제재 때문에 돈줄이 막혀 있고 코로나 이후 국경 봉쇄 여파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군사 에너지 쪽 대가를 얻는다면 중국에서는 무역, 식량, 생활물자, 관광 인프라 쪽 숨통을 튈 수도 있어요. 즉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군사보험, 중국은 경제산소통 이런 식으로 딱 쟁겨두는 거야. 김정은도 이제 중국이 원하는 게 있고 시진핑이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시진핑이 오죽 급했으면 북한까지 김정은을 찾아갔겠습니까? 시진핑 그렇게 안 움직이고 오랫동안 안 움직였어. 그리고 올해의 시진핑의 첫 출국이 북한이야.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얘가 직접 오네. 그럼 이 왔을 때 한번 등쳐먹어야지. 시계 한번 쳐야지.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가는 거지. 북한은 지금 워낙 밑바닥이라 가지고 뭘 얻어도 걔네들한테는 이득이야 그냥. 아마 중국에서 원유도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원유도 부족한데 아마 원유도 북한한테 제공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 협력에 관련해서 언급도 굉장히 심상치가 않았어요. 중국 측 발표에서 시진핑은 외교, 법 집행, 군사 분야 교류를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민감한 이유는 중국이 그동안 러시아와는 연합훈련을 자주 했지만 북한과의 공개적 군사훈련은 상당히 조심해 왔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연합훈련이 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은 한미일 결속을 더 자극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군사 협력이 강해질수록 중국도 북한 카드를 더 노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미일 니들 맨날 군사훈련하고 맨날 뭉치지. 야 니들 뭉쳐봐. 야 난 북한 있어. 야 북한 핵무기 있는 거 알지? 북한 지금 핵탄두 50개 있다. 매년마다 10개씩 올라가고 있어. 북한 내 편이야. 니들 뭉쳐봐. 나도 북한이랑 뭉쳐. 북한을 한 카드로 챙겨가는 겁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얻은 것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정통성 과시. 중국 최고 지도자가 직접 평양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북한 내부에서는 선전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세계적 강대국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림 좋잖아. 2년 전에 푸틴 왔고, 트럼프랑 2번이나 만났고, 이번에 시진핑까지. 야, 나 김정은이야. 그림 좋잖아. 전형적인 독재자의 우상화 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핵 보유국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김정은은 사실상 핵을 가진 핵 보유국,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정상 외교를 했다라는 이런 장면이 보여진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아까도 살짝 얘기했듯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활용하는 외교 공간. 김정은은 이제 중국만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푸틴이랑 나 차도 몰고 뭐 밥도 먹고 막 브이로그 찍고 다 했어. 야, 시진핑 난 이만 있는 거 아니다. 러시아랑 군사 협력을 하고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하면서 양쪽에서 혜택을 끌어내는 그런 도구로 쓴다 이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중국이 야 니들 러시아랑 붙었어, 나 너 상관 안 해. 그래? 그럼 우리는 러시아랑만 붙는다. 야 니들 뭐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야 이러다가 난 남한이랑 수교한다. 야 그때 되면 니들 진짜 낙동강 오래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중국을 김정은 입장에서도 주무를 수 있게 됐죠. 시진핑이 얻은 거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걸 막았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다시 세웠고, 그 다음에 대만 문제에서 북한의 공개 지지를 확보를 했고, 미국, 한국, 일본을 향해 중국도 북한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시도를 보냈죠. 근데 지금 한국 상황 보면 조만간에 뭐 중국이 미국으로 야 한국도 우리가 차지했다 보낼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아무튼 지금 미국이랑 중국은 좀 잠잠해진 것 같지만서도 서로 여전히 우회적으로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아둥바둥 거리면서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카드를 계속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이런 기사가 한 게 나왔습니다. 북한 우라늄 농축 능력 75%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미국의 비영리 단체 버틱의 분석을 인용하면 북한 영변의 새 시설에는 원심 분리기 9,000기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버틱은 해당 시설이 연간 약 16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북한의 기존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은 연간 약 215kg으로 추산됐다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되기 전에 이란 다음에는 쿠바가 아니라 북한으로 눈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심각해. 물론 뭐 한미일 이거를 견제한다고 북한과 친해질 수도 있다지만 시진핑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보다는 대만이죠, 대만. 요즘 안 그래도 대만 해협에서 긴장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가끔씩은 대만에서 무슨 해전이 펼쳐질 정도로 많이 복잡하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나중에 중국이랑 대만 사이에 뭔가 무력 마찰이 생기면서 무통으로 들어간다.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질 때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사일 도발이나 군사 긴장을 조성하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 지원이 분산돼요. 일본은 얘기를 했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 건드리면 일본은 무조건 참전하겠다고. 미국도 아직 입장은 안 밝히고 있지만 미국도 대만이 중국한테 넘어갔을 때 미국이 이제 얼마나 목줄이 잡힐지는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은 거의 99%로 참전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 이 두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하다는 거지.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군사력이 분산이 되니
그걸 북한을 이용해서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아마 제일 큰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이제 발표한 것 중에 중국이 이제 북한의 경제 이런 거를 뭐 이제 열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북한 경제를 완전히 살려줄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중국의 목적은 북한을 부자로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근근히 숨만 붙어서 사는 거를 원해요. 그래야 중국에 계속 의존할 거니까. 만약에 진짜 중국이 북한 시장을 제대로 열어줘가지고 북한이 막 뭐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해가지고 부자가 된다? 아 그럼 뭐 북한이 뭐 돈 맛보면 다른 나라랑 거래 못 하겠어? 중국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물론 뭐 경제 협력, 뭐 경제 카드를 꺼냈지만 그냥 근근히 숨만 쉴 수 있는 정도로만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북한한테 야 니들 중국 없으면 못 버티는 거 알지? 이걸 계속 세뇌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제일 큰 변수가 방금 그 기사 난 것처럼 북한의 핵시설 확대인데, 북한이 지금 연간 핵탄두 10개를 더 만들고 있다 하는데 이 능력이 많은 게 더 커지면 야 이거는 뭐 아시아에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랑 북한이 있어 버릴 수 있어요. 북한이 만약에 핵탄두 뭐 50기가 아니라 뭐 100기, 1000기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럼 남한은 뭐야? 야 한국 뭐야? 한국 그냥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알면 북한이랑 중국이 얼마나 대한민국한테 위험한 존재인지 알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계하는 마음이 있거든. 근데 이런 거조차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산이라 이거야. 대부분이에요. 걔네들은 맨날 뭐 틱톡 하면서 와 중국이 틱톡을 만들었네, 와 틱톡 엄청 좋다, 맨날 뭐 션전 상하이 이런 데 가면서 와 중국 여행 좋다, 마라탕 먹으면서 중국 음식 좋네,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꼭 알아야 될 이런 세계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모른단 말이야. 이러한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솔직히 제가 오늘 얘기한 요 정도만 알아도 북한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 중국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라는 경계심이 생기거든. 한국이 경각심이 없다가 이렇게 됐고, 여러분들 홍콩도 경각심이 없다가 넘어간 거예요. 홍콩은 경각심이 아예 없었지 그때는. 그러다가 홍콩 넘어갔어요. 근데 맞아,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대한민국이 한번 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한번 이게 망해보고 뺏겨봐야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국민들이 다시 싸울 의지가 생기고 관심을 갖지.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미래 가망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망했다 치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망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완전 넘어간다는 건데, 넘어간 후에 다시 그걸 뺏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1989년 천안문의 민주화 운동 기억하시죠? 그때 중국인들이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쟁취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한번 뒤로 물러나고 망했잖아. 망하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은 압박만 받고 살아요. 더더욱 심한 압박을 매일매일 더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야. 과연 그렇게 한번 망하면 돌아올 수 있냐 이거야. 그러면 진짜 그냥 끝이야. 가망 없는 거죠. 그때는 그냥 그래, 난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좋아, 그냥 노예로 살래, 뭐 그러면 한국에 사는 거고, 그게 싫으면 한국에서 뭐 탈출해야지 뭐 어떡해. 북한은 또 이런 식으로 몸값을 올리네요. 그죠?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이 얘기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이제 북한의 핵무기는 그냥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핵보유국이야 그냥. 지금 제재를 당하고 있는 나라 중에 쿠바라는 나라 아시죠? 쿠바가 지금 미국한테 제재를 당하고 있잖아. 그리고 미국은 다음 타겟은 쿠바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쿠바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을 봤거든요. 진짜 거기는 뭐 미국이 뭘 안 해도 돼. 거기 지금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석유도 없고, 그냥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만 전기가 들어온대. 그 외에는 전기 자체가 없어요. 밤에는 그냥 암흑이야. 진짜 이 세상은 너무 많이 이 독재자들한테 사회주의 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쿠바는 진짜 문제가 많아. 그 위치 얼마나 좋아. 미국 바로 코앞이잖아. 차라리 진짜로 경제 개방하고 미국이랑 협조 잘 하면서 데이터 센터 여기 지어달라, 발전기 지어달라. 차라리 이렇게 딜하면 국민들 생활 수준 얼마나 올라오겠어. 그 좋은 위치와 좋은 지리에서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들. 이래서 여러분들 한 시대의 이 이념, 이 사상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 사람답게 살지도 못해.
먹는 것도 엄청 어렵더만. 어디 마트 가서 먹는 거 한 개 사려면 한 4시간씩 줄 서야 된대. 질이 죽이지 않습니까? 야, 마이애미 바로 앞에 쿠바야. 야, 솔직히 미국이랑 경제 개방하면서 미국 여행지만 개발해도 떼돈 벌겠다. 자, 이 와중에 자, 이번에 시진핑은 북한으로 가서 비핵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미국도 당연히 그걸 의식했겠죠. 당연히 알고 있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방문 직후에 미국이 양자, 다자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사가 났네요. 이미 이거 안 맞잖아. 그럼 미국 나중에 북한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평택에서 헬기 띄워가지고 어떻게 핀셋 제거할 거야 뭐야? 시진핑은 북한에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네요 이미. 간 김에 한 4박 5일 정도 푹 쉬다 오지. 왜 1박 2일만 있다 오는 거야? 요거 한 개 빼먹었다. 잠깐만. 그래. 요것도 얘기했어야 돼. 이번에 그 시진핑이 또 북한 갔을 때 그림이 한 개 빠졌어. 여러분들 못 느꼈습니까? 이번에 김정은이랑 시진핑이 만났잖아요. 시진핑의 부인도 갔고 김정은의 부인도 나왔는데 나와바리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나와바리잖아. 그런데 등장 안 한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구냐? 김주애가 빠졌어. 그러니까 딸이 빠졌어. 김주애의 딸이 왜 안 나왔을까? 자, 일단 이번 시진핑의 방북의 공식 일정에서 김주애가 빠진 거는 꽤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어린 딸이라서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건 너무 단순하고, 이런 평가가 많아요. 북한과 중국의 양쪽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러는데,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시진핑 부부가 왔을 때 김정은과 리설주만 시진핑 부부를 맞이했고 김주애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합니다. 중국이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인정하는 그림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김주애가 시진핑과 악수를 하거나 시진핑 부부와 나란히 사진을 찍거나 정상급 행사에 배석했다면 그 장면은 바로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 중국이 김정은의 4대 세습을 사실상 승인했다라는 그림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야, 김주애가 받으면 진짜 얘네 4대 세습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비추어진다면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림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를 지지하지만 공개적으로 김씨 왕조 4대 세습을 인증하는 그림은 굳이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론들 평가에는 시진핑이 김주애와 공식적으로 만나면 중국이 북한의 4대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다라고 분석이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도 아직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못 박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주애는 2022년 11월 화성 17형 ICBM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한 뒤에 군사 정치 행사에 여러 차례 동행하면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수업 아니냐라는 분석이 계속 나왔고요. 근데 이번처럼 중국 최고 지도자가 온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김주애를 내세우면 그건 내부 선전용을 넘어 국제적으로 후계 구도를 박제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직 선택지를 열어두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김주애를 띄우긴 하지만 공식 후계자로 못 박는 순간 북한 엘리트 내부에서 긴장과 권력 줄서기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후계 구도는 너무 빨리 공개해도 위험하고 충성 경쟁, 권력 암투, 군부, 당 간부들이 눈치 싸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게 부담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유 중에 한 개는 시진핑의 이번 방북의 주제를 김주애의 후계가 아니라 북중 관계 복원으로 훨씬 더 집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 복원, 북중 무슨 교류, 조중 조약 65주년 이게 더 중요했지. 여기 만약에 김주애가 나온다. 그러면 65년 조약보다는 4대 세습에 김주애가 확정이 됐구나. 이렇게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이유가 있는데 김정은이 리설주의 역할을 다시 부각시키기 위한 의정 계산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리설주가 펑리웬과 함께 등장하면서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김주애가 같이 나오면 리설주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행사의 구도가 정상 부부 외교가 아니라 김정은 가족 후계쇼가 되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엔 김주애보다 리설주를 앞세우는 게 의전상에서는 더 깔끔했다. 그리고 요 부분마저도 중국과 북한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진핑의 방북 같은 이런 초대형 의전은 즉흥적으로 절대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맞아. 시진핑이 어디 가든 시진핑이 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다 충족시켜줘야 시진핑은 거기 갑니다. 그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진핑이 가는 길거리에 무슨 뭐 시위, 뭐 반공산주의, 반시진핑 이런 시위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시진핑도 똑같이 자기의 뭐 먹거리와 자기의 뭐 이렇게 팀들 데려가야 되고, 호텔 전체를 빌려야 되고, 그 호텔을 자기들이 요원들이 사전에 가가지고 세팅을 새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조건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 중에서 뭐 디테일한 조건 중에 뭐 요번에 북한이랑 중국도 이런 거를 맞추지 않았나, 누가 공항에 나오고 누가 옆에 서고 사진 구도는 어떻게 찍을지, 김주애가 빠진 거는 우연이라기보다 중국과 북한이 이미 사전 조율을 한 결과인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김주애가 빠진 게 뭐 후계자 구도가 꺾였다라는 뜻보다는 김주애는 여전히 후계 후보군의 핵심 상징이지만 중국 최고 지도자 앞에서 공식 후계자로 국제 인증받을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다. 김주애가 후계자 중에서 후보 중에 한 명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또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 화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자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다루는 역대 최고 지도자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연출하기 위해서 거기 만약에 김주애가 낀다. 그 김주애가 약간 그 김정은이 스팟라이트를 뺏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공은 온전히 김정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도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김주애가 옆에 같이 있다? 그럼 김주애도 그 지분을 뺏어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걸 또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있어요. 역대급으로 솔직히 러시아랑 미국 대통령 둘 다 북한으로 부른 사람은 김정은이 처음일걸요? 그걸 약간 좀 더 부각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김주애가 빠진 거는 실각이 아니라 약간 속도 조절. 그래서 김주애는 여전히 버린 카드는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여전히 아껴두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다라고 분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다들 업 버튼과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